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치과 이창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증례는 하악 중절치 41번을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증례입니다. 임플란트로 수복을 해야 하는 그 부위에 치조골의 상태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꺼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싱글 임플란트 수복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치료일 수도 있겠지만 하악 전치부처럼 굉장히 그 작은 치아를 수복해야 하는 경우에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증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내원 당시 환자분의 초진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내원 당시 환자분의 나이는 71세였고 여성 환자분입니다. 전신적으로 볼 때 특별한 이상은 없는 분이셨고요. 치과적으로 보면 파노라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악 육전치가 롱스팬 브릿지로 수복이 되어 있는 상태셨고요. 상악 양측 구치부에 임플란트가 수복되어 있는데 그 임플란트 주변으로 치조골이 좀 소실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였습니다. 환자분의 주소는 본인의 하악 전치, 앞니 하나가 많이 흔들려서 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빼야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만약 빼야 한다면 이후에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다, 그런 내용을 주소로 내원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주소에 해당하는 그 치아에 대한 군의 방사선 사진을 찍어 보았을 때 파노라마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지만 41번 치아의 치조골이 매우 많이 소실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치근단을 넘어서까지 치조골이 소실되어 있고, 그리고 하악 사전치의 특징이 치아들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루트의 프록시미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치아의 치조골이 심하게 소실될 때 그 양옆에 있는 치아의 치조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1번 치아의 옆에 있는 31번 치아의 근심면도 치조골이 좀 소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42번의 근심면도 이 군의 방사선 사진으로 볼 때는 조금 골이 상당히 소실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41번 치아는 이제 발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환자분의 전반적인 상태의 어떤 문제들을 한번 열거해 보면 환자분의 주소에 해당하는 41번은 3도의 동요도를 보이고 치근단 넘어서까지 치조골이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호플리스하다고 판단하여 발치를 계획하였고요. 그 외에 전반적인 치조골의 소실이 조금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71세의 그 나이라는 그 고령의 환자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치조골의 소실 정도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해서 식립하고 수복을 한 양측 구치부에 있는 임플란트 주변으로는 좀 국소적으로 많은 골 소실이 관찰이 되는데요. 특히 27번이 그러하고요. 근데 27번 같은 경우는 좀 기울여서 식립된 것이 어떤 그런 치조골 소실에 그를 가져오는 그런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16, 17번 임플란트에서도 17번 임플란트 주변으로 골소실이 어느 정도 관찰이 되는데요. 두 개의 임플란트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의 플랫폼의 높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이 어떤 그런 치조골 소실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푸드 인펙션의 결과로 생각이 되는데요. 15번 치아의 원심 부위에 루트 캐리어스가 관찰이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41번 치아 하악 전치부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치아는 명확하게 발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료 계획으로는 그 치아를 발거하고 그 자리에 싱글 임플란트 수복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양옆에 있는 치아의 치조골 상태도 조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만약에 31번 치아를 같이 발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임플란트를 31번에다가만 심고 캔틸레버 형태의 그런 크라운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근접도가 높은 곳에 각각
하나씩, 다시 말하면 41번과 31번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크라운 수복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31번과 41번을 모두 발치하기로 계획을 했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31번에 임플란트를 심고 캔틸레버 브릿지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아예 42번도 같이 발치를 하고 거기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3유닛 브릿지로 그렇게 보철 수복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치료 계획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파노라마상에서 보시면 그 42번 치아의 원심 부위의 본 레벨은 매우 건전한 상태이거든요. 군의 방사선 사진을 볼 때 42번의 근심면 쪽에 치조골이 어느 정도 소실되어 있는지 명확치 않긴 하지만 저렇게 원심 부위의 치조골이 아주 온전한 상태라면 발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치료 방법, 물론 브릿지를 통해서 컨벤셔널 브릿지를 통해서 수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임플란트 수복을 전제로 한 것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치료 계획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1번과 2번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과의 어떤 상담이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환자분께서 최대한 치아를 발치하지 않기를 원하셨는데요. 물론 환자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환자가 당연히 그럴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발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발치를 또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41번만 발거하고 싱글 임플란트 수복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고 나서 그렇다면 발거 후에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 이 증례에서는 발치 후 6주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본그래프트를 같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치조골의 소실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발치 후 즉시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는 발치 후에 그냥 기다릴 경우에 치주 조직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발치와 동시에 시행하기도 하지만 하악 전치이기도 하고 해서 발치하고 6주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식립하는 방법으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발치하기 직전에 찍은 CT인데요. 물론 이 CT를 통해서도 그 인접한 31번과 42번의 치조골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을 했고, 그래서 41번만 발거하고 싱글 임플란트 수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할 곳의 CT 사진인데요. 보시면 가장 좁은 부위는 한 4.9mm 정도가 되고요. 그 위에는 한 5.5mm 정도 되는데요. 아마 윗부분에 그 얇게 남아있는 뼈는 당연히 이제 소실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보면은 4.9mm 정도라면 여기에 식립하기에 적절한 임플란트의 직경은 한 3mm 정도 혹은 그거보다 더 작은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그 하악 전치부에 적합한 임플란트의 직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이 경우에 치조골의 그 위드스, 그 폭이 4.9mm이기 때문에 3mm 미만의, 3mm 이하의 그런 임플란트 직경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하악 전치부의 그 크라운의 폭경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가는 임플란트를 선택해야만 더 좋은 그런 수복물을 수복해 줄 수 있는 점에서도 그 직경이 작은 3mm의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발치를 하고 6주를 기다린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 6주에서 8주라는 이 기간은 이전에 다른 그 증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프트 티슈가 힐링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티슈가 잘 힐링이 됐는데요. 보시면 그 42번의 근심 쪽 파필라는 거의 꺼지지 않은 반면에 31번의 근심 쪽은 파필라가 좀 리세션이 됐습니다. 아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31번의 메지알 쪽의 치조골이 좀 더 낮을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상한 것처럼 순측에서 치조골이 꺼지면서 폭도 좀 좁아진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증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시전 디자인은 통상적으로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수평절개는 크레스탈 인시전으로 가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큘라 인시전을 가하고 인접 치아의 원심 라인 앵글에서 이런 형태의 버티컬 인시전을 가합니다. 그리고 31번 주변도 마찬가지로 서큘라 인시전을 가하고 그 원심 라인 앵글에서 동일한 형태의 버티컬 인시전을 가하게 되죠. 이런 형태의 플랩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플랩을 박리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링구알 쪽 플레이트는 어느 정도 높이가 유지되어 있지만 레비알 쪽에 그 본 레벨은 더 낮아져 있고요. 그리고 그 교환면 사진에서 보시면 링구알 쪽 플레이트는 많이 꺼져 있지 않지만 역시 순축의 플레이트가 많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보시면 42번 치아의 치조골의 모습은 거의 완전하게 인택트하다고 볼 정도입니다. 원심 부위는 파노라마상에서도 상당히 인택트하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 근심 쪽 같은 경우는 이 군의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상당히 낮아져 있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하나도 꺼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치아를 발걸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결정이었을 거라는 것을 수술 과정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31번 치아의 근심면은 조금 치조골이 소실되어 있지만 이 역시도 이 치근단 방사선 사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이 치조골의 높이, 이 CEJ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그것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태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사진이 그것이 CT든 파노라마든 군의 방사선 사진이든 상당히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치조골의 높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조금 그 과도한 소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그 플랩을 박리했을 때 이와 같은 치조골의 상태를 보입니다. 계획했듯이 3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덴티움사의 NR 라인에 3.0mm 직경의 길이 11mm짜리를 사용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식립을 했습니다. 이 식립한 곳의 깊이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보면 이쪽에 그 근심 쪽의 본 레벨과 이쪽의 본 레벨을 연결한 이 부분까지 아마 최대한 골 증강을 한다면 증강이 될 걸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최대한 골 증강을 할 수 있는 그 높이에서부터 한 2mm 정도 더 깊은 곳에 식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정도의 에이피코 코로날 포지션을 잡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버코링구알 쪽 버코링구알 쪽의 위치는 당연히 그 중앙 쪽에 잡는 것이 좋겠죠. 물론 약간 링구알 쪽에 치우치는 것이 당연히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가 노출된 부위 약 그 수직적으로 레비알 쪽 같은 경우는 한 3mm 정도 그 이상 본이 노출이 임플란트가 노출이 되었는데요. 그 부위에 이제 본 그래프트를 시행을 하죠. 그 임플란트 드릴링 하는 과정에서 50rpm의 저속 드릴링을 하면서 이리게이션을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드릴에 묻어나온 뼈를 좀 적은 양이지만 일단 모았고 그것으로 먼저 그래프트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노출된 임플란트 표면이 일단 자가골로 다 덮여지고요. 그리고 그 위에 부가적으로 그 상방에 골 이식을 하였는데요. 이 증례에서는 프루고의 더 그라프트를 사용했습니다. 폴사인 오리진의 제노그라프트인데요. 이와 같이 샌드위치 형태로 다시 말하면 임플란트에 노출된 표면에는 자가골을 그리고 그 위에는 흡수에 좀 저항할 수 있으면서 그 상방에 멤브레인을 덮었을 때 멤브레인 하방에 공간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노그라프트를 샌드위치 형태로 이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골 이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꼭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시다시피 골 이식을 하기 전에 이미 멤브레인을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 그래프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멤브레인을 덮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당연히 멤브레인을 적합한 형태로 트리밍을 하는 것은 본그래프트 하기 이전에 대부분 하죠. 그리고 나서 트리밍을 해놓고 나서 본그래프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멤브레인을 적용을 하는데요. 이 증례에서는 보시다시피 트리밍 후에 먼저 멤브레인을 링구알 플랩 안쪽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그래프트를 시행을 한 거죠. 이것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본그래프트를 먼저 하고 나서 링구알 쪽 플랩에다가 이 멤브레인을 끼워 넣는 것은 오히려 그래프트한 본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적절하게 트리밍을 한 멤브레인을 링구알 플랩에다가 먼저 끼워 넣는 거죠. 본그래프트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그 링구알 플랩에 그 멤브레인을 끼워 넣기 때문에 고정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본그래프트를 하게 되면 그 이식된 본에 의해서 또 멤브레인이 약간 눌리면서 또 멤브레인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먼저 본그래프트를 하고 멤브레인을 끼워 넣으려고 한다면 본그래프트 한 부분이 또 흩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멤브레인은 전혀 수화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화시키지 않은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멤브레인을 링구알 플랩 하방에 좀 더 기계적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끼워 넣기가 좀 더 용이하죠. 수화를 시키면 멤브레인이 좀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끼워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레이션을 시키지 않은 상태로 적용을 한 것이고요. 또한 멤브레인에 따라서는 하이드레이션을 시키지 않더라도 상당히 그 뻣뻣함이 없는 그런 멤브레인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뻣뻣한 형태의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합니다. 그런 멤브레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그것이 크로스 링킹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흡수되는 기간이 좀 길다는 것. 그래서 멤브레인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 더 길다는 것. 그것이 골 재생에 좀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그것이 좀 스티프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좀 끼워 넣고 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스티프한 크로스링된 그런 콜라겐 멤브레인을 수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이 덜한 링구알 플랩, 상악 같은 경우는 팔라탈 플랩이 될 텐데 그 하방에 멤브레인을 밀어넣고 그리고 나서 본그래프트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그래프트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멤브레인을 레비알 쪽으로 이렇게 해서 넣게 되는 거죠. 접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링구알 플랩에 끼워 넣어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본그래프트가 또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을 많이 잡아당기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 위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레비알 쪽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레비알 플랩 하방으로 이제 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진과 같은 이런 모습의 멤브레인 덮여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이쪽이 좀 풍요할 정도로 본그래프트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전에 다른 증례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그 디펙트와 그 치아 사이에 잘 맞는 임플란트를 트리밍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멤브레인을 트리밍할 때 여기저기 수치를 잴 필요는 없고 두 치아의 사이 간격만 프로브를 이용해서 잽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멤브레인에 적절히 표시한 후에 이렇게 먼저 트리밍을 하죠. 그리고 나서 레비알 쪽을 좀 둥그렇게 트리밍을 하고요. 근데 이때 이쪽 부분을 잘라낼 때 너무 이렇게 조금만 잘라내게 되면은 링구알 플랩 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멤브레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한 길이가 되도록 이렇게 트리밍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모양의 멤브레인을 실제 수술 부위에 적용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길이에서 여기를 커팅할 건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길이에 맞춰서 커팅을 하면 적절한 모양의 콜라겐 멤브레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링구알 플랩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봉합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당히 좀 이렇게 풍요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려면 당연히 이 단계에서 페리오스테알 릴리징 인시전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페리오스테알 릴리징 인시전을 통해서 이렇게 텐전이 없도록 그렇게 슈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가 플랩을 풀 티크니스로 박리를 하게 되면 그때 플랩의 내면이 결국 페리오스티움인데요. 이 페리오스티움은 상당히 질긴 커넥티브 티슈이기 때문에 당겨도 이것이 당겨지지가 않는 그런 조직입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속된 그런 선을 따라서 그 절개를 하게 되면 바로 페리오스티움이 나뉘어져서 플랩이 당겨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페리오스티움, 여기에 가해지는 이 릴리징 인시전을 잘못 가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 사다리꼴 모양의 요 도형이 플랩의 내면, 다시 말하면 페리오스티움이라고 할 때 여기 파란 점선은 바로 뮤코진지발 정션입니다. 그게 실제로 페리오스템의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플랩의 이제 바깥면에 뮤코진지발 정션이 있겠죠. 그런데 페리오스테알 릴리징 인시전을 할 때 이렇게 연속되지 않은 선으로, 불연속적인 선으로 인시전을 하면 이것은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또 페리오스테알 릴리징 인시전을 연속적으로 하더라도 뮤코진지발 정션 상방에다 하면 역시나 당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뮤코진지발 정션의 상방의 잇몸은 그 잇몸 자체가, 플랩 자체가 덴스한 커넥티브 티슈라서 당겨지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뮤코진지발 정션 하방의 페리오스티움을 플랩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된 선으로 예리한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한 번에 커팅을 해줄 때 페리오스테알 릴리징 인시전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페리오스티움이 분리되고 그것이 플랩을 잘 당겨지게 하고 그것이 이제 텐션이 없는 그런 슈처를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른쪽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페리오스테알 릴리징 인시전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 사진과 같이 상당한 양의 본그래프트가 되었지만 텐션 없이 플랩을 봉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술 직후에 찍은 파노라마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구강내 방사선 사진인데요. 발치하기 전에 본 레벨과 여기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골 이식한 곳으로부터 한 2mm 정도 더 깊게 식립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거기에 이제 본그래프트를 하면 이와 같은 그런 방사선 사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주일 뒤에 오셨을 때 드레싱을 하고요. 이때 스티치 아웃을 하진 않았고 한 2주 정도 후에 스티치 아웃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골 이식을 하고 하게 되면 이게 텐션이 어느 정도 좀 남아 있고 일주일 만에 봉합을 풀게 되면 어느 정도 다시 조금 상처가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GBR을 한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후에 스티치 아웃을 하는 편인데요. 2주가 지났을 때 스티치 아웃 직후에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조금 링구알에서 찍은 모습을 보면 이쪽에 가해진 절개선이 지금 잘 치유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 사진을 찍기 일주일 전에 세컨 서저리를 하고 그리고 그때 바로 임프레션을 떠서 그 임시 치아를 제작을 해서 지금 3개월이 된 그때에 이렇게 끼워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을 찍기 일주일 전에 세컨 서저리를 하면서 임프레션을 떴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해당하는 요 술 후 3개월이 됐을 때 저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넣어준 것이죠. 사실 하악 전치부를 하면 꼭 3개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2차 수술을 할 수도 있긴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의 식립 토크가 한 10N으로 좀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레비알 쪽 같은 경우는 수직적으로도 꽤 증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3개월을 기다렸다가 세컨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발치 전,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한 날, 그 다음 이것이 그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넣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때는 템퍼러리용 실린더를 이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 2달 정도를 기다린 이유는 그 소프트 티슈가 좀 어느 정도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 식립 5개월째가 됐을 때 결국 파이널 보철을 넣게 되었는데요. 기성 어버트먼트를 넣고 그리고 PFM 임플란트 크라운을 했습니다. 이게 보험 임플란트였기 때문에 PFM 크라운을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이널 보철을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의 사진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아래가 수술 후 5개월이 지났을 때 파이널 보철을 넣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순측에 꺼져 있는 부위가 인접보다는 약간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증강이 되어서 인접 그 치조골의 잇몸의 그런 형태와 비슷한 정도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파이널 보철을 넣고 찍은 전체 포토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 이 임플란트 수복을 한 그 양 옆에 있는 치아의 이 근심면 쪽에 사실 그 레진 치아를 이용해서 스플린트에서 이제 임시 치아 상태로 지냈었는데 그 부위를 약간 이 임플란트 치아의 폭경을 양 옆에 있는 이 중절치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레진으로 스플린트 할 때 있던 레진을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 레진을 정확하게 제거를 하고 거기에 약간 그 컴포짓 레진을 이용해서 레진 빌드업을 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그 양옆 31번과 42번의 그 컴포짓 레진으로 스플린트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을 그냥 남겨놓는 것을 통해서 이 폭경을 맞추는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조금 심미적으로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이것이 파이널 보철물을 딜리버리 한 날의 구강 내 방사선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임플란트 플랫폼 주변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본 레벨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에가 1년 팔로업, 다시 말하면 로딩을 시작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의 모습이고요. 아래가 3년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3년 팔로업 사진은 이분이 1년 이상 내원을 하지 않다가 내원을 한 직후에 이제 치석도 상당히 많이 껴 있어서 그 치석을 좀 제거하고 나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잇몸도 조금 파필라 부분이 좀 리세션이 되어 있고 그다지 좀 깨끗한 모습은 아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을 그 제대로 레진 빌드업을 한 것이 아니라 스플린트 하고 나서 남아있는 레진을 조금 남겨두는 형태로 양쪽의 폭경을 맞추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그 레진 부분이 좀 마모가 된 것인지 조금 치아의 형태가 조금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팔로우업한 결과를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었고요. 보시면 이것이 그때 찍은 구내 방사선 사진입니다. 본 레벨이 잘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약간 그 에이피칼 리전이 있는가 싶기도 한데요.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는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 찍었던 구내 방사선 사진의 변화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그 임플란트 식립 당시에 본 그래프트를 한 모습인데 보시면 로딩 2개월, 1년, 3년의 모습을 볼 때 임플란트 플랫폼 높이에서 본 레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사진에서는 우리가 근원심적으로 본 레벨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순설측으로는 이제 본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확인하려면 역시나 CT가 필요합니다. 근데 로딩 후 1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부위 치료를 위해서 찍은 CT에서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조금 그 레비알 쪽에 본 상태가 약간 좀 의구심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보면 그 부위에 본이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하게 생성되어 있는 것을 CT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도 역시나 그 본의 두께가 좀 충분히 두껍지가 않고 뭔가 이런 어떤 그 임플란트와 크라운의 어떤 그 레디오 오펙한 것 때문에 조금 그 본의 모습이 좀 명확치가 않은 듯도 한데요. 그래서 그 호리존탈 그 섹션을 쭉 확인해 봤을 때 여기가 그 임플란트 플랫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점점점 에이펙스 쪽으로 내려가서 그 인접 치아의 루트 에이펙스에 도달하는 부분까지를 쭉 확인해 봤을 때 이 호리존탈 뷰에서도 역시나 순측에 본이 안정적으로
그 두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mm 두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mm에서 2mm 사이 정도의 본 두께가 그 레비알 쪽에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년 팔로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그리고 본의 상태 모두 다 좀 안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증례에 대해서 한번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그 발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방사선 사진 또 프로빙 등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접 치아의 본 레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발치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이 증례를 통해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악 전치부에서 우리는 3mm 이하의 직경을 가진 스몰 다이아미터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증례에서 보시면 그런 작은 직경 3mm의 임플란트를 썼는데 보시다시피 측절치와 비교해 보면 그 서비칼 쪽에 해당하는 부위가 비교적 유사하면서 안정적이지만 이분의 중절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31번과 41번 이것도 역시 중절치인데 그 부분의 이 서비칼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기가 3mm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두꺼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5mm 직경, 그러니까 3mm보다 더 적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쓰는 경우들도 있죠. 특히 하악 중절치의 경우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번에 사용한 3mm 직경의 임플란트처럼 어버트먼트와 픽스처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픽스처와 어버트먼트까지 원바디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철을 고려해서 식립 때부터도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하악 전치부를 싱글로 수복할 때 그럴 때는 3mm 이하의 그런 스몰 다이아미터의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3.3, 3.4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써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연결되는 그 어버트먼트의 직경은 또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상당히 비신미적인 그런 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례에서 에이피코코로날한 임플란트의 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골 증강을 이룰 수 있는 부위보다 한 2mm 정도 더 하방의 임플란트를 의 높이를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깊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본그래프트를 하기 전에 먼저 트리밍 후에 링구알 플랩 혹은 팔라탈 플랩에 끼워 넣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스티프한 콜라겐 멤브레인을 쓰는 것이 좋고 그 멤브레인을 수화시키지 않고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멤브레인을 손쉽게 트리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본 그래프트를 하고 나서 그 풍흉해져 있는 부분을 텐션 없이 슈처하기 위해서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시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뮤코진지발 정션 하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적으로 그렇게 클리어 컷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증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이 증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